안녕하십니까. 본문 PK 변준섭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이 2021년도 경부터 시작이 됐고, 그에 대한 구제수단 역시 그때부터 만들어졌죠. 그 구제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만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변호사님? 네, 그렇죠. 제가 2021년 하반기 때 그 불송치 결정 전담 검사를 했었어요. 네. 지금은 전담 검사가 뭐 거의 사라지고 이제 각자 담당하고 있는 그 특색 있는 전담이 불송치 사건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 검찰청에 들어오는 불송치 사건을 한 방, 두 방에서, 그러니까 전담하는 방에서 보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아, 이제 정말 수사권 조정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종결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이고,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기록 송부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 자체가 저처럼 불송치 결정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배당받는 검사에게 기록이 가서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만, 기록을 검토한 후에 재수사 요청을 하는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서 한번 경찰의 수사 종결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검찰 단계에서 바로 뒤집기는 어렵고, 본인이 직접 그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송치 결정이 끝나면 그게 거의 무죄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구제 수단이 없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구제 수단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가장 큰 것이 의의신청 제도와 수사심의 제도이죠. 그렇죠. 예. 이의신청 제도는 어떤 걸까요? 이의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이고, 고소인 또는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그때는 기록이 송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송치되어 주인 검사에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의신청 시기,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고 있는데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의신청 제도에도 기한이 생겨야 된다라는 좀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죠. 피해자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발인은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발인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요. 어떤 본부법인이 서울에 있고 지사법인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지사법인에서 일부가 횡령을 저질러서 지사법인의 지사장 입장에서는 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본부법인에서는 실제로 이 사건의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본부법인이 고소인 지위, 피해자 지위에 있거든요. 근데 본부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 지사법인에 있는 지사장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발로 사건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지사에서 이루어진 횡령 사건이라면 지사의 지사장이 피해자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횡령의 피해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의신청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나, 기존의 주장을 그냥 단순히 되풀이하시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검찰에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던지기성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필패, 거의 결과가 예측이 그렇죠. 되죠. 네. 이의신청의 핵심은 불송치 결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집어내는 것과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명확히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의신청서에 잘 담겨야만 검찰에서
통해서 보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만 봐도 어떤 부분에 수사 미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증거를 취합을 해서 이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정말 변호사들마다 차이에 따라서 완연하게 달라지죠. 맞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실은 이의신청권을 가지는 그런 고소인이라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새로운 기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 작성에 매우 정성을 기울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수사심의 제도는 정말 많이 활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을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수사심의 제도에 포섭돼서 넘어갈지는 경찰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수사심의 제도 사건으로 활용되는 사건들이 사건의 파급력이 큰 사건들,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들, 또는 사실관계는 명확하지만 법리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된 사건들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 그 처분, 판단 자체가 쟁점인 사건들이 주로 수사심의 제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들, 그리고 단순 감정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들은 수사심의 제도로 활용되지 않은 성격이 크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심의 제도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수사심의관 중에는 정말 그 법리에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실 건지 아니면 수사심의 제도를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은 사안별로 다르니까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